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를 주시하는 가운데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8% 상승한 25,035.88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1% 오른 2,708.13에, 나스닥 지수는 1.4% 상승한 7,283.41에 거래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매우 포괄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타결을 조금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협상은 작은 딜이 아닐 것이라면서 이는 매우 큰 딜이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잠시 이를 미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무역협상단을 이끄는 류허 부총리는 미국 측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 하이난성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요구와 중국의 제안에 여전히 간극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 측이 정상회담을 통한 해법 도출에 희망을 걸고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로 끝난 주간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연방 직원들의 청구가 줄었음에도 큰 폭으로 늘어나 16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에서 5만 3천 명 늘어난 25만 3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효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최근 급등으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코스피는 220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71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어제야 장중에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부진하다라는 발표와 함께 시장은 경계감을 갖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약 1시간 전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친서를 보냈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가 설날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이 민영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을 모시고 정치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경제팀에게 이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 경제 활력을 불어다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 테마주인데요. 정치계에서 보는 대선 잠룡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을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흐름과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예타 사업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저희가 설날을 맞이해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정치죠. 그래서 오늘은요,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민영삼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위원님 요즘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제를 조금 더 살려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벌써 1년 8개월째 돼 가는데 처음에 이제 촛불 정부로 출범을 해서 국민의 기대를 한껏 갖고 있는 그런 만큼 또 이 정부도 그 의욕을 가지고 네. 특히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 용어로 경제라고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네. 생활. 이걸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특히 일자리 정부라고 자칭을 하면서 했는데 생각보다는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좀 평가를 하자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네. 좀 야박하게 평가가는 게 전 국민적인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 아닌가 이렇게 일단 그렇게는 보입니다. 네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경제팀 2기를 출범을 했습니다. 현재 지표도 좀 좋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경제 활력 불어다 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경제 네. 정책이든 사회복지 정책이든 어떤 국방 정책이든지 간에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이런 국정 운영의 그 3대 요소라고 할까요? 그랬을 네. 적에 우리 대한민국의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정책을 네. 이제는 사람만 바꿔서가 아니라 좀 기조 자체를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어떤 성과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처음에 정부 출범 초기와 함께 했던 소득주도 성장을 전도했던 그 3인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홍장표 경제수석, 네. 장하성 경제실장,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최근에 그 물러난 그 김현철 경제보좌관, 이 세 사람이 소득주도 성장을 완전히 그 전도사처럼 주도해서 했는데 이 세 사람은 물러났지만은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은 많은 비판 속에서도 이 정부가 새로 선임된 김수현 정책실장이 계속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경제학자들과 실물 경제인들이 전부 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너무 분배에 치중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 네. 기조를 바꾸자. 좀 더 좀 멋지게 얘기하면 경제 철학을 바꾸는 어떤 대전환이 있으면은 엄청난 성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혁신성장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로만 혁신성장이 아니라 과감하게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혁신성장으로 확 바꾸는 이런 그 경제 기조, 경제 철학의 전환이 있으면은 저는 바로 큰 성과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기본적인 기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기조라는 것은, 제가 보도에도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지만은, 분배 정책의 다른 이름이다. 네. 그리고 이미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네.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 정부가 너무 이념에 치중한 그 측면에서 경제정책을 주도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노조 중심, 노동의 가치, 자본주의의 자본과 노동의 두 개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전의 보수 정부들이 이 자본과 노동의 가치 중에서 자본의 가치를 너무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노동의 가치를 좀 더 뒤로 후순위로 미루는 이런 정책 기조가 있었던 건 틀림없지만은 그렇더라도 노동의 가치를 지금 정부는 너무 또 과하게 내서 흔히 하는 말로 민주노총, 노조 정부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런 비아냥이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결국에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경제의 3대 요소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측면 한 축인 기업과 기업인들이 활성화돼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측면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도 완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정부 지원도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바로 혁신성장이기 때문에 이런 혁신성장의 기조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서 친노조적인 이런 경도된 이런 정책 기조를 이쪽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우선시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인들, 기업인들이 얼마나 역량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아무튼 세계 10대, 12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온 원동력을 갖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다시 제2의 도약, 제3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 정부가 기조를 바꿔서 함께 가는 네. 기업과 기업인과 경제인과 함께 가는 어떤 기조만 바꾸면 저는 충분히 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한쪽으로 치우친 경제가 아니라 좀 다 같이 가는 이런 경제를 강조를 해주셨는데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는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시장은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입니다. 찬반도 뜨거운데요.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타 면제는 사실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필요한 네. 부분도 있는데 한쪽에서 우려되는 것은 이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경제 정책을 어떤 그 정치적인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선거를 겨냥해서 나는 선심성 정책으로 네. 이 예타 면제가 남발돼 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우려가 네. 두 가지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문제는 선거를 겨냥한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정 건전성의 우려에 대한 부분은 이 정부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정부가 25조에 달하는 그 예타 면제 정책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네. 우선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다라고 그러는데 속내를 보면은요, 건설 경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푸는 겁니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 강으로 해서 22조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일자리도 많이 안 나오고 몇몇 대형 건설업체들만 사실은 이득을 보고 네. 돈을 나눠 먹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많은 비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2의 4대강 정책, 그 다음에 제2의 토건 정책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판적 시각으로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토건 경제 답습이니 결국엔 장기적인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토건 경제라고 그래서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는 우리는 토건 경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정반대의 지금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신뢰의 문제가 있어요. 네. 대선 공약도 공약이지, 네. 정책 기조에 대한 공약도 공약이지만은 국민들이 바라볼 적에는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절대는 답습하지 않겠다, 절대 실시하지 않겠다라는 그 정책을 네. 하도 안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네. 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 국민 신뢰에 정부 정책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네. 이걸 갖다 정부 재정을 빨리 투입을 해서 대형 사업들, 국책 사업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돈이 돌아가는 그런 선순환의 경제 활성화가 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정부가 분명히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설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자신은 우리가 토건 경제를 답습해서 정부의 재정 몇 사람만 배불리게 하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갖다 훼손시키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보니까 경제가 너무 좀 얼어붙어 있고 네. 또 서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거라도 해서 좀 해보겠다라고 하니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라는 정부 정책의 솔직한 고백이 있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타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면 그리고 부정적인 면까지 함께 짚고 왔는데요. 이어서 대선 잠룡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황교안, 이낙연 그리고 오세훈 정도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의 이 대선 잠룡들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대선 잠룡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여권과 야권, 그래 범보수층과 범진보층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범진보 여권 쪽에서는 우선 이제 이낙연 총리,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상처를 입고 갔지만은 안희정, 네.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 네. 그 다음에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 그러면서 네. 그 다음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까지 해가지고 범진보 여권에서는 대선의 잠룡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많은 측면에서
반해서 야권, 보수 야권에서는 그 잠룡들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입당을 하고 그다음에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을 함으로써 이제 보수 야권에서도 잠룡들이 꿈틀거리면서 보수층이 집결되는 네.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그 황교안 전 총리가 그 1위로 올라서고 네. 전체로 1위. 네. 그다음에 보수 야권에서 1위. 그다음에 이제 범진보 여권에서 이낙연 총리가 1위 되는 지금 이런 양상을 넣고 있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는데 정부로서는 좀 더 그 뭐라 할까요? 아쉬운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3년 더 넘게 남았는데 그렇죠. 벌써부터 차기 주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혹시라도 네. 레임덕이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공무원들이 얼마나 눈치 빠르고 그 복지부동 하지만은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엄청 더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공무원들의 세계가 혹시라도 미래 권력에 의해서 여태까지 구태 정치라고 우리가 비판해온 줄서기 이렇게 가다 보면은 현 정부의 현 그 살아있는 권력의 그 레임덕 현상이 오다 보면은 정책이 상당히 더뎌진다. 네. 정책 실행이. 그런 측면에서 좀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우선은 재미있고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하나 물려있는 것이 지금 정부가 잘하면은 차기 주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덜해지겠죠. 그렇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워낙 그 민생 경제, 서민 경제는 어렵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눈을 차기 미래 지도자들에게 돌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 분석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와 함께 좀 정치 테마주가 조금 뜨겁습니다. 뭐,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차기 대선 주자들과 함께 뭐 동문이다, 아니면은 고향 친구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주가가 급등을 하거든요. 예. 이런 조금 불합리한 행태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상당히 밀접한 관계죠. 제가 여기서 말하자면 우리 앵커님과 함께 무슨 차기 황교안 총리하고 아주 가까운 무슨 주라고 얘기해버리면은 바로 또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오늘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네. 문제입니다. 뭐 이낙연 총리하고 무슨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회사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하면 일테면은 엄청나게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민감하다는 거죠. 과거를 예를 들면은 안철수 후보가 엄청 뜰 적에 안랩의 한번 주가를 우리가 보면 엄청 네. 낮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올라와서 대선을 한다고 할 적에 관련 주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분명히 반기문 총리 측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네. 그러다가 이제 또 푹 꺼져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아주 민감한 그 밀접하게 연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거품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저는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보수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요. 현재 황교안 총리가, 전 총리가 1등이긴 하지만은 이 좀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사실상 최순실과 관련해서도 조금 어느 정도는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다른 쪽에서 공격을 하고 이제 그 안에서도 공격을 하고 또 다른 상대 당 쪽에서도 공격을 하고 당연히 그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최순실을 몰랐을까 네.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은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그 업고 가야 될 업보다 업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그 턴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과연 저분이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후보로서 나왔을 적에 최순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가 더 그 국민들의 관심사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 관심을 정말로 털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황교안 총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는 비전을 확실히 보여주면은 과거의 일은 저는 묻혀질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정확한 제시가 없이 그저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라고 왜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왔는가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설명이 없고 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책 제안, 국민들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은 결국엔 상대적으로 최순실을 진짜 몰랐을까? 하는 이런 근본적인 그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황교안 총리의 그 대권 주자로서의 발목을 잡는 그런 그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최근에 좀 김경수와 관련해서 선고가 나왔는데 문정부 지지율 흔들릴 수 있는 분명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방금 앵커께서 상당히
그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여권으로서는 지금 사실은 말은 안 해도 청와대로서도 굉장히 충격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또 유력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 대통령께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신뢰가, 개인적인 신뢰가 굉장히 많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재판에서 1심 결과가 나온 그 사건에 김경수 지사가 사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선거운동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드루킹과 김동원 씨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재판까지 오게 됐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이 있다. 근데 그럼 충격이 있다라고 가만히 있을 여건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극복하고 헤쳐나가려고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상권 분립의 훼손이라는 비판이 있을 줄 알면서도 일단 여당에서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맹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상권 분립의 원칙을 해석되고 사법부의 존엄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여권으로, 여당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그 1심 재판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2심 재판, 3심 재판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여당은 여당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사법부를 때리면서 지금 사인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 청와대에서는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조용히 있으면서 안타깝다는 표시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정말 청와대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버리면은 사법부의 간섭이 되는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말로 하면 자살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정권의 핵심으로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지만은 여당에서 대신 싸워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정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왔는데요. 이어서 또 북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중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일 텐데요. 우려도 많지만 기대도 높습니다. 어떤 결과 나올까요? 이번 회담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 의해서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쪽에서 뭐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잘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남북 간에 이제 정상회담이 지금 돼 있습니다. 정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실질적으로 3월, 4월에 봄에 그 실현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대북 관련 그 주들이 문자 그대로 테마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경협주가, 네네. 경협주. 지금도 경협주가 굉장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를테면은. 그렇기 때문에 경협주는 굉장히 지금 그걸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이제 그럼 2차 북미회담이 앵커께서 그 질문해 주신 대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능할까라는 측면에서는 2차 북미 회담으로서는 완벽하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희박하게 봅니다. 단 완벽한 비핵화, 역진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완전 북한의 비핵화로, 한반도의 비핵화로 가기 위한 확실한 신뢰 담보의 두 번째 걸음이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 단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부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래 핵, 그 다음에 과거의 핵, 그 다음에 현재 핵 중에서 미래 핵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 그 다음에 그 과거의 핵에 대해서는 당장에 폐기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핵 리스트 있다면은 근데 핵 물질에 대한 그 존재, 핵 물질에 대한 그 양, 보관 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핵, 현재 핵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차츰차츰 이제 언제 알려주겠다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기 위한 두 번째 걸음으로서 상당히 그 긍정적인 그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기대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착착착 진행되다 보면 결국에 그게 북한의 비핵화고 한반도의 비핵화로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문제는 이제 나중에 가서 또 우리가 그 분석하고 평가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좀 실질적인 로드맵 함께 구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로드맵 말씀하셨습니다. 로드맵이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핵을 갖다가 앞으로
앞으로는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게 첫 번째 로드맵이 되겠죠. 그리고 있는 핵은 폐기시키겠다는 것은 맨 나중에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있는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서 현재 만들어진 핵, 그 다음에 핵물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우라늄하고 이런 걸 어느 정도 어디에 보관돼 있다. 라는 것을 갖다가 리스트를 갖다가 제시해 주겠다. 그럼 언제까지 제시를 하겠다. 그것은 뭐냐면은 대북 제재에 해제하고 맞물려 있죠. 북한의 입장에서도 살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줘버리고 나서 나중에 그때 그래 잘했어. 이버리면 북한으로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 대 행동으로 내가 이렇게 그 핵 리스트를 언제까지 제시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은 어느 정도 제재를 풀어주라. 그 다음에 핵 리스트를 또 정말 제시를 하면은 또 그 다음 단계로 제재를 풀어주라. 이렇게 가는 로드맵이 이번에 최소한 로드맵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신뢰를 기반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는 이제 운반수단이긴 합니다. 핵무기는 아니고 ICBM이라는 것이 운반수단인데 운반수단이라는 게 북한에서 평양에서 미국까지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운반수단에 대해서는 확실히 폐기시키겠다.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로서는 사실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사정권에서 벗어났지만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이미 그 사정권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본의 반응도 문제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미국의 직접 위협을 갖다가 방어할 수 있는 ICBM이라도 확실하게 폐기시키겠다고 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만 하겠다라는 저는 평가를 해봅니다. 네. 네, 어찌됐든 미국이 현재 조금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조금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 오늘 이렇게 나오신다고 하셔서 시청자분들이 많은 기대를 좀 하셨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위원님 개인적인 계획이요. 앞으로는 내년 총선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지난 5년 동안 정치평론가로서 시사평론가로서 쭉 했기 때문에 네. 경제정책을 포함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이렇게 좀 하다 보고 또 우리 서울경제TV에서 많이 기회를 주시면은 가끔씩 와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앵커님과 함께 뵙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 종종 불러주십시오. 나와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 정치, 그리고 경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고 왔습니다. 민주평화당 민영삼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분위기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하나중공업그룹이 현대중공업그룹이 산업은행과의 이런 기본 합의서 체결을 이어서 실제적으로 3월 중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확정 지으면 지난 2008년 한화에 밀려서 인수가 불가결된 뒤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대우조선을 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 글로벌 1위입니다. 메머드급 조선사로 거듭날 전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 이미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의 어떻게 보면 3개의 조선사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대우조선해양까지 이렇게 4개의 조선사를 거느린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그룹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현대중공업그룹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주 잔량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2위는 바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회사가 합쳐질 경우에 점유율이 20%가 넘어가게 되면서 좀 독점 논란이 하나씩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3위인 일본 이런 조선소보다는 3배가 넘는 규모고 5위인 삼성중공업에 비하면 4배를 달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선박을 건조하는 대형 수조 같은 수만 보더라도 현대중공업은 11개가 가까이가 되고요. 뭐 대우조선은 5개가 되면서 총 16개의 규모 면에서도 되면 경쟁 상대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 그룹이 대우조선 인수를 하면 시너지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 조선이 선점하고 있는 LNG 즉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등의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선정 수주전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계속해서 다질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난해 한국조선업은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국가별 연간 수주 실적이 1위를 달성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한국이 큰 격차로 중국을 따돌릴 수 있었던 건 결국은 LNG선 등 고부가 가치의 선박의 일감을 싹쓸이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작년에 LNG선 총 69척 가운데서 국내 대형 3사가 수주한 실적이 65척입니다. 거의 싹쓸이 94% 이상을 어떻게 보면 다 가져왔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에서는 좀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이런 독점을 해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LNG 발주 전망도 좀 계속해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 클락슨이 미국의 적극적인 에너지 수출 기조와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소비 정책 등으로 인해서 LNG의 글로벌 물동량이 늘어난 동시에 LNG선 운임이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LNG선 발주량이 69척으로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실제 또 2020년에서 2027년까지 연평균 63척의 LNG선 발주가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현재 내다보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됐었던 바로 저가 수주 문제도 아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국내 3사가 벌여졌던 출혈 수주 경쟁이 사라지면서 정상적인 성과 확보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까지 가능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도 영국의 R&D 비용 같은 경우가 통합이 되고 중복 투자가 제고되고 그리고 규모의 경쟁을 실현을 통해서 재료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기술 공유를 통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결국은 원가 절감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우조선이 특히 LNG선에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또 세빙선이나 잠수함 등 특수선 분야에서도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그룹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합쳐지면 아직은 문제가 있는 건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등 전 세계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기업 결합 심사 자체가 통상적으로는 수개월이 걸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점유율이 거의 50%에 이르는 초거대 조선사의 탄생이 독점 체제의 논란을 불러올 소지도 있다는 거. 이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노동계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회사 조선사들이 합병을 하면 결국은 군조 조정으로 또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이 어떻게 보면 휩싸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에 다 결국은 하나씩 잘 해결이 돼 가면 정말로 전 세계에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조선사가 하나 탄생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는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뜨겁습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 이후까지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예타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대형 공공사업 23개를 발표하면서 건설, 철도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일제히 오르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1월 초에는 정부에서 어떤 바로 이 수소차에 대한 수소 경제에 대한 이런 이슈를 나타내주면서 수소차 관련된 주식들이 좀 폭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탄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2탄으로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건설과 철도 관련 종목을 비롯해서 각종 토목공사 자재로 쓰이는 레미콘이나 시멘트, 철강 제조업체들의 두드러진 상승률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예타 관련주의 약진이 하락 전환에 따라 어떻게 보면 코스피 지수를 상승 반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런 해석도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제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서도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를 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인 17개
광역시도에 총 23개 사업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비타당 조사가 면제된 프로젝트 총 사업비 24조 1천억 원 중 도로, 철도,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비용만으로도 16조 원이 넘어가는 거, 좀 이게 좀 커 보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SOC 공사가 증가되면 침체됐던 건자재 수요도 늘어나게 되고, 최근에 건설업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대상이 확정된 사업이나 얼마나 이런 게 모습이 확정된 사업이 얼마나 속도를 낼지는 우선은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 상당수가 포함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은 것은 아무래도 외국인들 매수 때문이겠죠. 어제 개인과 기관들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계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거의 4조 원 가까이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신흥국 시장에서 계속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 계속될까요? 이런 자금의 흐름은 당분간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의 지금 현재 컨퍼런스 같은 경우를 좀 들어보면 선진국보다는 이런 신흥국에 훨씬 더 이런 포인트를 더 주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코스피가 2200선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 좀 긍정적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 이건 좀 많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는 하나의 이런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이날째 어제부로 해서 계속해서 6일째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루 동안 매도세로 돌아섰던 지난 23일을 빼고 1월 9일부터 어제까지 계속해서 매수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반도체 업종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주 업종으로 계속해서 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벤트라고 하던 것이 대부분 증시에 이런 우호적인 이런 증시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FMC에 어떻게 보면 비류기파적인 이제 완전한 변신이 일어났다는 거, 이건 좀 크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에 대한 이런 상승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연초에 8% 이상 상승했던 점을 감안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 같은 분위기는 시장이 대부분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1월 올 초부는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게 지금 현재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의 이런 매수와 매도가 어떤 식으로 외국인들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즉 원화 강세가 나오느냐 아니면 달러 강세가 나오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야 될 포인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설날 연휴를 앞두고 있는 오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또 사실은 좀 불확실성에 좀 증대가 되는 구간이죠. 사실은 우리가 5일간의 어떻게 보면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좀 팔고 가야지라는 이런 심리가 좀 클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이런 경험에 의하면 사실은 오늘은 사는 날이 맞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대부분 조금 악화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이것은 계속해서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키 포인트는 결국은 우리 1월을 끌어줬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줄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 좀 차익 실현을 할 것인가의 실적이 답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1월에 주도주였던 IT 향박, 바로 삼성전자의 이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가 가장 중요한 흐름이니까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면 오늘도 좀 승리하는 이런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과 이슈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조모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춘천은 영하 10도, 대구는 영하 6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10도 가까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하는 온도는 더 낮아 추우니까요. 갑작스런 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은 차츰 오르겠지만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후에 서쪽 지방과 강원 영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그 밖의 지역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간 곳이 많고요. 낮 기온은 2도에서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강릉과 울진 영하 3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강릉과 울진 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3도가 되겠고요. 대구는 영하 6도에서 시작해서 한낮에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서해도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점차 기온을 회복하며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설 당일과 연휴 마지막 날 다시 반짝 한파가 나타나며 춥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수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